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영상 미디어와 그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이고 또 BTS와 아미컬처를 쓴 저자인 이지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제 올해 한국에서 이 BTS 국제학술대회 제3회죠. 이걸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된 이 BTS 국제학술대회 마지막 날, 막을 내리는 날 이렇게 기조연설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 컨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께 정말 너무 많은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이 그 BTS와 또 BTS 아미 그 재반 현상들이 매우 확고하게 어떤 학문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아주 뿌듯하고, 또 저희 컨퍼런스가 이제 1회 때부터 추구했던 목적, 그러니까 어떤 학자만의 그 행사가 아니라 팬덤 내에서 새로운 팬 학자를 발견하고 고무한다라는 어떤 경계를 넓히는 그런 학술 행사로서의 그 목표가 이번 학술 대회에서 굉장히 많이 성사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서 개인적으로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이렇게 학술대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제가 키노트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요. 미리. 제가 최근 본 그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그 BTS 영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 RM이 이제 울면서 했던 말인데, 그 지난 6월이었죠. 그 데뷔 9주년. 기념주간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이 방탄 회식 영상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서 방탄소년단이 이 단체 활동의 잠정적 중단 그리고 개별 활동에 집중하는 시기로서의 챕터 2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해당 영상에서 이 팀 멤버들은 팀 활동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게 된 이유로 지난 10년간 쉼 없이 활동을 해오면서 얻게 된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소진 그리고 고갈 이런 부분들을 토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RM의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굉장히 사로잡았던 생각은 집단으로서의 정확하게 말하자면 집합으로서의 콜렉티브로서의 어떤 BTS의 성격과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그들 각자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만들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방탄소년단 팬들은 유독 그 팀으로서의 방탄소년단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팀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업계에서 생존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는 뭐 다분히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뭔가 각자 다른 최애를 가진 이 팬들조차도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방탄소년단 7명이 함께 모였을 때 이 집합체로서 자아내는 조화로움 그리고 그 시너지 효과가 그 어떤 K-팝 그룹에서도 나아가서 그 어떤 일반적인 조직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물고 강력한 종류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가진 그 팀으로서의 매력과 개성, 다시 말해서 이 BTS라는 집합체로서의 에토스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서로를 탓하지 않고 일단 먼저 칭찬부터 하는 그런 리더십들. 예.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룹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룹이 서로의 단점과 지적할 점, 고칠 점을 지적하지 않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포지티브한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면서 성과를 내어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 형제에 기반한 멤버들 간의 강력한 케미스트리. 뭐 아미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채튀김 소년단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항상 달라붙어 있는, 이제 그게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 아니라 뭔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우애 그리고 친밀함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소외되는 멤버가 없는지 항상 자연스럽게 살피는 배려. 뭐 인터뷰를 할 때나 아니면 무슨 콘텐츠를 찍을 때나 늘 누가 말을 못하고 있지에 대해서 각 멤버들이 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오래 지켜온 팬들이라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굉장히 강력하게 응원한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팬으로서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존경스러웠던 지점이 보통 연습생 때 되게 열심히 뭔가 많이 노력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데뷔하고 나서는 뭔가 뭐 자신의 실력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방향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극도로 드문 게 사실 이 케이팝 인더스트리잖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너무 스케줄에 쫓기고. 그런데 이 7명이 하나같이 데뷔한 이래로 늘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서로 상의하고 이런 것들은 한 사람만 뭐 그런 어떤 특질을 가져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여럿이 모두 서로에게 상호 영향을 주면서 그런 지점들이 되게 발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BTS가 가진 집합체로서의 어떤 매력, 에토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가진 이런 집합체로서의 에토스는 이 팬들을 끌어모으는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이 팬들로 하여금 이 그룹을 지지하고 또 나아가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일종의 롤모델로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체로서 방탄소년단이 가지는 강력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언한 챕터 2는 이 방탄소년단 안에서 이 멤버들 개인으로서의 존재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멤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팀이 아닌 내 개인이 드러나면 과연 괜찮을까? 팀을 위해 나를 포기했어야 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 BTS라는 공동체에 안주함으로써 느껴지는 안정감과 그리고 동시에 그 공동체를 위해 개별성을 희생함으로써 생겨나는 불안함이 이들에게 늘 공존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공동체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을 먼저 세운다는 얼핏 보면은 다소 모순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대 개인 또는 집합성 대 개별성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정치가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정할 때, 다시 말해서 정치가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될지 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될지 이 방향성을 결정할 때 이것은 매우 민감한 균형 감각을 요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재하지만 그 개인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정치란 결국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오늘날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어서 가장 보편적 권리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권의 법적인 기원을 살펴보면 이 민주주의에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존재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권의 초기 개념은 1890년대에 미국에서 프라이버시 권리화가 제창되었을 당시에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 있을 권리, 즉 right to be left alone 이라는 권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이나 공동체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또는 영향받지 않은 채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사유를 개발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개인의 고유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고유한 사유를 할 수 있는 개인들, 다양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성과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너무 많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는 있을까?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가 공동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지칭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 철학자 랑시에르는 정치의 원리가 바로 불화와 비합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우리는 같지 않다. 즉 차이와 개별성을 드러내는 불화의 민주주의, 즉 데모크래시 오브 디센서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랑시엘에 따르면 정치란 권력을 지닌 이들의 이득을 위해서 또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늘 다음 또 그 다음으로 미뤄진 이런 존재들의 문제를 겉으로 꺼내서 사회가 그들을 제대로 감각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정치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몫이 없는 존재들, 사회의 질서로부터 불일치된 존재들이 다수의 말에 따르는 것을 멈추고 이제 나를 위한 분배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합의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일. 이러한 정치적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혼란. 랑시에르는 이 불화와 혼란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인 집합성과 개인의 정체성인 개별성은 역사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 대립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전근대 사회의 경우에는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의 경계가 매우 모호했죠. 좀 더 공동체에 의존적이었고 때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개별성은 다분히 집단에 의존적이었고 집합성은 개인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분업화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는 점점 약화되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근대 사회의 개별성은 고립적인 형태를 띠었고 국가나 민족 같은 상상적 공동체의 허구적 집합성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맥락으로는 특히 근대 이후에는 개별성의 전통이 좀 더 강조되는 서구와 집합성이 좀 더 두드러지는 비서구를 어떤 대립항으로 놓고 이를 문명과 비문명의 우열관계를 증명하는 근거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대를 넘어서 지금의 탈근대, 포스트 휴머니티의 시대, 그리고 디지털과 AI 기술이 인류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삶의 중요한 토대를 차지하게 된 지금의 시대에서 공동체와 개인 또는 집합성과 개별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학자들이 말하길 지금 시기의 집합성은 선택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표출되고 그 공동체는 느슨하고 일시적인 연대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적인 개별성 그리고 선택적인 집합성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슨하고 일시적인 연대로서의 선택적인 집합성과 자율적인 개별성. 저는 이 개념에 가장 걸맞는 오늘날의 공동체 형태가 바로 팬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팬덤 공동체에 관한 오늘날의 일반적 담론이 썩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일반적인 담론 속에서 팬덤은 이렇게 취급됩니다. 사소한 것에까지 의미 부여를 하고 기이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열광과 집착이 지나친 히스테리적인 주체이고 소비 자본주의가 생산한 산업산물인 당대 대중문화의 맹목적 수용자로 정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정의 속에서의 팬들은 일반 대중하고는 구별되는 굉장히 특이하나 열등한 존재로 주변화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모든 대중문화가 일반 대중의 이 제너럴 퍼블릭의 취향을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대중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고 변덕스럽고 참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투덜댑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끝없이 대중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대중을 이상화합니다. 그에 반해서 팬덤의 취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알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팬덤은 자고로 요구가 참 많은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취향을 어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산업도 이렇게 알기 쉬운 팬덤의 취향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팬덤 의존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이 K-팝조차도 대중 취향과 팬 취향의 음악을 때로는 구별하는 사고를 보여줍니다. 이 알 수 없는 존재로서의 대중과 그 활동과 취향이 굉장히 가시적이고 잘 드러나 있는 팬덤 사이에는 이처럼 일종의 위계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 온라인 공론장에서 가장 가시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꼽는다면 우리는 팬덤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의 팬, 어떤 아티스트의 팬, 게임의 팬, 정치의 팬, 이 모든 팬덤들은 대화와 공유라는 양식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담론을 생산하고 또는 다수의 사람이 동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총공의 형태라든지 해시태그를 이용한 동료를 통해서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등 매우 적극적인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관여를 통해서 이른바 참여민주주의적인 양식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과거 전통적인 공론장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팬덤 형태를 통해서 가시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팬덤의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능을 학습하고 연대의 경험을 축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익명으로 집단 시위를 조직하는 방식이라든지 시위에 지도부가 없는 점이라든지 계좌를 열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한 후에 확 사라져버린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팬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이후에 촛불 시위라든지 페미니스트 시위라든지 이화여대 본관 점거 시위라든지 동시대 한국 사회의 다른 사회적 운동에서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팬덤 공동체를 통해서 교육된 일종의 활동 방식들이 여타의 민주주의적 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팬덤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과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역할은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폭넓게 자리하고 있고 이 팬덤이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팬덤이라는 공동체 안에는 늘 논란과 분란의 싹이 존재합니다. 먼저 팬덤 구성원 각자의 개별성을 동질화된 집단 논리로 포섭하려는 팬덤의 내부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진정한 팬과 그렇지 않은 팬을 나누는 경계 감찰이 일종의 배제의 논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혹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암묵적인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진정한 팬이 아니다 라고 낙인 찍기도 합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마녀 사냥과 온라인 괴롭힘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상대가 하는 말의 맥락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즉각적인 판단을 통해서 낙인을 찍고 이것이 실시간 공유라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오류를 바로잡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아미처럼 규모가 큰 팬덤일수록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바로 익명성과 신속성이라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 역으로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감찰의 움직임과 함께 팬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 논리로 포획하려는 외부적인 시도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들이 BTS에 대한 특정 기사의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사건이 생긴다거나 또는 그 외에 BTS가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보통
이 과정에서 팬들은 단일하지 않은 되게 다양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뭐 문제점을 이성적으로 짚어내는 팬도 있고 무턱대고 욕설과 협박부터 하는 팬도 있고 그 양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화가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유독 팬들의 일탈적인 행동만이 더 부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K-팝 팬덤의 문제적 행동 또는 아미 팬덤의 문제적 태도 이런 카테고리를 달고 라벨링돼서 집합체로서의 팬덤에 대한 부정적 일반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특정 공동체를 다양한 개별적 존재들의 어떤 총합으로 보지 않고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에 입각한 어떤 동질적인 집합체로만 보려는 외부의 힘 때문입니다. 이런 기존의 집단적 프레임 속에서 K-팝 팬덤을 바라보는 사회는 이들이 투표를 독려하거나 보수 정치 세력의 전당대회를 보이콧하거나 하는 어떤 정치적 관여 또는 사회적 실천을 했을 때 아니 K-팝 팬덤이 왜 이러는 거지? 이런 뉘앙스를 담은 분석 기사를 냅니다. 그 잘생기고 춤 잘 추는 그냥 젊은 남자들이나 좋아하는 젊은 여성 집단이 왜 갑자기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 때문이겠죠. 이 외부에서 보기에 K-팝 팬덤은 사회적 관여도가 매우 약한 젊은 여성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고 정치적 결정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시민이며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개별적 존재들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리고 사회는 쉽게 잊고는 합니다. 이렇듯 특정 집단이 가진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역시 그 집단을 이루는 개인들의 개별성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은 결코 대립하기만 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각 개인들의 개별적 속성을 인정하고 또 발전시킬 때 우리는 공동체를 낙인 찍은 어떤 일반화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아미 커뮤니티가 가진 미덕은 그 커뮤니티를 이루는 개인들의 특수한 개별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신 농아미,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항하는 아미, 지구와 문명의 지속성을 위해 행동하는 아미, 그리고 다양한 맥락과 분과 학문 그리고 지역적 맥락에서 BTS와 아미를 연구하는 학자 아미라든지 혹은 굿즈를 생산하는 아미, 2차 창작을 하는 아미, 이론을 세우는 아미, 티오리 아미라고 하죠. 이런 각자 개별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이 커다란 아미라는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미라는 글로벌 공동체는 이처럼 광범위한 존재들의 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치관의 차이 또는 역사적인 경험의 차이, 사회적 경험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게 된 이유에는 누군가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공통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특정한 존재에 대한 응원과 사랑 그리고 공감은 이 아미라는 커뮤니티 안에 들어온 순간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공감 그리고 응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단단한 고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외부에서 정의한 어떤 팬덤이라는 고정된 집합성 안에만 가두지 않고 서로 다른 경험과 역사를 가진 독특한 개별적 존재들이라고 인정한다면 서로의 다양한 입장 차이로 인한 이 문제들이 불거지더라도 이것이 화해할 수 없는 어떤 파국적인 차이가 아니라 다양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과정 중에 자연스러운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억누르지 않은 채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즐기게 된다면 아미 공동체는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과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멤버 개개인이 가진 개별적인 특성이 모여 우리가 사랑하는 특유의 집단적 에토스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개별성을 지닌 개인으로서 아미라는 같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각자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도 만약
노를 젓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가 결국 어딘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